안녕하십니까. 치과 기공학개론 백은정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2부 구강계 기간 중에서 제1장 구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관의 입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구강은 저작 기능인 음식물 섭취에 매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이 역할을 완전하게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치아 저작으로 음식물 분쇄와 연화작용으로 연화하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데요. 이때 구강선과 타액선에서 분비되는 타액이 소화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구강을 거치게 되는데요. 구강 안에서 이렇게 커다란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면서 소화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강을 통해서 섭취된 음식물은 인두를 거쳐 식도, 위, 소장, 대장, 그리고 직장, 마지막으로 항문을 통해서 이제 잔여, 찌꺼기들이 배출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화기관 중에서 가장 음식물을 먼저 접하는 기관이 바로 구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강을 이제 같이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치아, 타액선, 혀가 대표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술, 볼, 입천장, 구강 소대 뿐만 아니라 이러한 또 음식물을 잘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타액선, 구강선 뿐만 아니라 간, 췌장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구강의 구성 요소와 함께 포함되는 여러 가지 부속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강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강의 앞부분에는요. 위아래 입술, 우리가 조금 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자면 윗입술은 상순이라고 하고요. 아랫입술은 하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목구멍이 있겠죠. 우리가 인후라고 표현하는 목구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두와 구강 사이에 있는 경계를 우리가 구위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입천장, 우리가 공식적인 명칭, 정식적인 이런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은 구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개에서도 조금 단단한 경구개가 있고요. 경구개는 좀 앞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말랑말랑한 구개 입천장 중에서도 조금 말랑말랑한 부분은 약간 이제 목 뒤쪽으로 구강 뒤쪽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구강의 아래쪽에 즉 구강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구강의 아랫부분에는 혀를 포함한 이런 혀에 관련된 구성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의 좌우측으로는 우리가 이제 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앞뒤 위아래로 이제 구강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의 주된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강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면은 바로 음식 섭취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구 조건인 바로 음식 섭취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런 음식 섭취를 가장 이제 주기능으로 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죠. 이런 말하는 거라든지 혹은 우리가 이제 입으로도 숨을 쉬기도 하고 코로 숨을 쉬기도 하는데 이러한 숨 쉬는 역할을 도와주고 같이 진행해주는 역할도 이제 구강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강 기능 중에서 음식물 섭취에 대한 역할을 본다라고 하면은 앞서 우리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이런 소화기관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음식물을 섭취를 할 때 구강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는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치아겠죠.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잘게 부수는 저작, 즉 연화에 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큰 거로 삼키면은 잘못하면 체하기도 하고 혹은 목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혹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음식물을 고르게 잘 씹어서 잘게 부순 상태로 삼켜야 되는데 그 잘게 부순 역할을 바로 치아가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타액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이런 침샘이라든 타액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소화가 잘 되도록 이런 소화 효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비를 해주고 있겠죠. 그 다음에 혀에서는 맛을 느끼고 우리가 아무래도 음식을 섭취를 할 때 이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의 맛이겠죠. 맛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우리가 섭취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혀에서 이런 음식에 대한 맛을, 미각, 뭐 짠맛, 단맛, 쓴맛, 신맛, 뭐 매운맛 이런 매운맛은 통증이죠. 사실상 맛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이런 감각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저작에서 잘게 부서진 음식물들을 이제 목 뒤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혀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게 부서진 음식물들을 이동시키는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강의 구성 요소 중에서 치아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는 상악과 하악에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악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치아의 윗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위턱을 우리가 상악이라고 하는데 그 위턱에 자리 잡은 즉 위턱 부분에서 맹출된 즉 윗니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쪽에 배열된 치아. 그다음에 하악이라고 하면은 아래턱 쪽에 있는 치아들. 그래서 우리가 아랫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쪽 즉 위턱과 아래턱 즉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상악과 하악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악과 하악에 배열된 상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아치형이라고 해서 우리 말발굽 보면은 이렇게 U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치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치아 배열되어 있는 그 형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지런하게 U-shape, 즉 아치 형태로 배열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나거나 아니면은 지금 잠깐 거울을 보면서 아 하고 한번 내 구강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내 치아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구나.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형태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U-shape 아치형의 배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궁에서는 바깥쪽을 우리가 구강 전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안쪽은 고유 구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우선은 구강 가장 외쪽, 바깥쪽 부분에 자리 잡는 게 바로 입술이겠죠. 자, 윗입술, 상순이 있고요. 자, 윗입술을 우리가 이렇게 살짝 들춰보면은요. 윗입술 그 안쪽 부분이랑 그 치아 자리 잡은 아래쪽에 그 뿌리에 가까운 부분 있죠. 잇몸이랑 그 부분이 살짝 연결이 됐습니다. 아주 얇은 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소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윗입술에 붙어 있는 소대는 우리가 상순소대라고 하고요. 그러면 아래쪽에도 있느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입술을 살짝 밑으로 내려서 쭉 잡아당겨서 보시면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잇몸 안쪽 부분과 그 다음에 치아의 잇몸 부분 이 얇은 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요거를 우리가 하순소대, 즉 아래쪽에 붙어있는 소대다라고 해서 하순소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혀를 알 하고 들잖아요. 알 하는 발음으로 해서 혀를 입천장에 이렇게 붙여서 한번 보면은요. 혀랑 이 입 아래쪽 부분이랑도 마찬가지로 얇은 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혀와 연결된 소대다라고 해서 우리가 혀설, 그다음에 소대 표현을 써서 설소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소대가 윗입술에 붙어있는 순소대도 있고요. 아랫입술에 붙어있는 하순소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혀와 붙어있는 설소대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겠죠. 우리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공과에 들어오기 전에는 구강 안에 있는 이런 뭐 혀, 치아 이런 것
것들에 대한 기능적에 대해서는 뭐 대충 대략은 알고 있었을 텐데 전문적인 용어 형태와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많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전공 과목을 통해서 치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 다음에 구강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좀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천장에, 그러니까 혓바닥으로 입천장을 살짝 만지면은요, 주름이 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약간 딱딱하면서 주름이 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경구개라고 합니다. 딱딱한 구개다, 딱딱한 입천장이다 라고 해서 경구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혀를 약간 목구멍 가까이 쪽으로 좀 가져가서 만져보면은 이번엔 딱딱하지 않고 조금 말랑말랑 부드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말랑말랑한 입천장이다 라고 해서 연구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구강 안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존재를 하고요. 각각마다 제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뒤쪽에서도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치아 말고도 구강 안에 있는 이제 구강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술. 입술은 상순, 윗입술과 아랫입술, 하순으로 나누고 있고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는 그 사이를 우리가 구열이라고 하는데 바로 상순과 하순이 만나는 양쪽 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입술은 일반적으로 붉은 부분을 우리가 말하겠죠. 근데 해부학적으로 보면은요, 코 밑에 있는 피부 있죠? 코 밑에 있는 약간 인중이 포함된 그 얇은 피부까지도 우리가 입술이다라고 해부학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를 보면은 입술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입술을 지나가는 혈관들이 다 잘 보이겠죠. 그래서 입술 자체가 좀 붉게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조금 더 붉은 편에 가깝고요. 나이가 들면서 붉은색에서 좀 암적색, 조금 더 어두운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피부가 얇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좀 예민한 편이고요. 이런 입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포유동물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입술에 대해서 이제 형태적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윗입술은 상순, 아랫입술은 하순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상순과 하순이 만나는 가로 틈을 우리가 구열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꼬리 부분 있죠? 입술이 맞닿았을 때 그 입술의 가장 끝부분은 우리가 구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서 코로 이어지는 고랑 있죠? 우리가 인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순구는요. 비익의 외측에서 구각으로 가는 고랑 혀뼈의 경계. 여기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 사진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정확하게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 입술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로는요, 피부, 지방 조직, 그 다음에 이러한 결합 조직 속에 있는 구륜근, 그 다음에 점막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술에 대해서 위치적인 요소를 뒤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에서 화살표를 나타내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뭐 상순, 하순은 여러분들이 찾기가 너무 쉽겠죠. 그다음에 이순구 같은 경우에는요, 아랫입술이 끝나는 그 지점을 이순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패여 있잖아요. 아랫입술이 끝나는 지점이 살짝 패여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순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맞닿은 그 부분을 구열이라고 하고 입술의 가장 끝부분을 구각이다라고 합니다. 인중은 여러분들께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설명이 되었던 비순구는요. 바로 코 인중에서 연결되어지는 조금 더 쉽게
쉽게 혹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팔자주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 끝부분에서 시작해서 입술로 내려오는 그 음부 패여진 그 부분, 고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자주름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 거기를 바로 우리가 비순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 그럼 이번에는 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구각은 어디라고 했죠? 입술의 끝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술의 가장 끝부분부터 이제 우리 귀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 전체적인 면적을 우리가 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의 외면은 피부로 되어 있고요. 내면은 점막으로 덮여 있어서 그 피부와 점막 사이에는요, 근육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음식을 섭취할 때 쓰여지는 이런 저작근이라든지 이런 얼굴의 표정을 나타낼 수 있는 안면근이라든지 이런 근육이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볼의 형태는요, 치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치아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형태가 어떻죠? 좀 많이 이제 주름이 가고 이렇게 움푹 꺼진 듯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볼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볼이 이렇게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분들이 틀니를 장착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시 이제 이런 틀니로 인해서 볼의 형태가 다시 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볼의 형태는 치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구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우리가 구개, 입천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입천장은 딱딱한 부분인 경구개와 말랑말랑한 부분이 영구개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구개와 영구개가 어디냐? 이게 정확한 경계는 없습니다. 사실상 정확한 경계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임상적으로 봤을 때 혀로 혹은 손으로 만졌을 때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우리가 경구개, 즉 이제 구개의 앞부분, 입천장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입천장 뒤쪽으로 목젖으로 가까이 넘어가는 부분은 사실 말랑말랑해요. 혀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혀를 만져보면은 딱딱한 부분 느껴지고, 난 말랑한 부분이 잘 안 느껴지는데, 그러면 혀를 조금 더 깊숙이 넣어서 한번 목젖 가까이 한번 넣어서 만져보세요. 그러면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죠. 그러면서 아마 그 목젖 가까이 혀를 만지다 보면은 뭔가 움푹 패여 있는 것 같은 고랑이 있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구개 부분에서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 G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아래쪽에 보면은 까만 점이 땡땡 2개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상 이렇게 파여져 있고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니, 총이치를 만들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울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혀는 입안 아래쪽에 붙어 있는 육질의 기관으로 생김새는 긴 타원형의 생김을 가지고 있고요. 운동이 자유롭고 맛을 느낄 수 있는 세포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에 대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혀의 기능적인 부분을 보면은요, 음식을 씹고 넘기는 일 외에도 소리를 고르는 따위의 일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발음을 한다든지 할 때 혀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정확한 발음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죠. 혀의 앞부분은 치아와 닿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부서진 음식물을 이제 이런 식도나 목 쪽으로 넘길 수 있도록 이런 음식물의 이동을 돕는 반면 뿌리 쪽에는요, 림프 조직이라든지 이런 분비샘이라든지 신경 이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근육들을 포함하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음식물을 저작하는데 가장 먼저 구강이 닿게 되는데요. 구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력에서 혀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좀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질환에 좀 쉽게 이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구강을 가지고 음식물만 섭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물은 아니지만 담배를 필 수도 있고 혹은 술을 마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구강암에 관련된 사진이 나와 있어요. 작은 궤양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이제 구강 안에 있는 상피 소직들 같은 경우에는요, 스스로 이제 재생하는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을 먹다가 볼을 씹기도 하고 아니면은 상처가 날 때도 있는데 자연적으로 두면은 우리가 이제 침 안에는 어느 정도 세균을 좀 없애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둬도 자연적으로 잘 치유가 되는데 반면 내 입안에 있는 작은 상처 혹은 궤양 같은 것들이 한 2, 3주 정도 진행이 되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조금 다른 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혹시 그렇게 좀 길어진다, 입안에는 상처가 좀 오래 간다 싶으면요, 반드시 병원을 가서 확인을 받아야겠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두게 되면은 나중에 암으로 이런 악성 종양에 의해서 이런 암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흡연, 담배라든지 뭐 씹는 담배, 여러분들이 뭐 씹는 담배까지 이렇게 접촉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이제 뜨거운 음식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하는 게 우리 구강 건강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구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구강 중에서도 이런 치아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이나 역할을 좀 살펴보긴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뭐 이제 당연히 형태학 시간에 배우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 시간에 이런 치아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치아를 먼저 보시면은요. 이하고 거울을 보고 내가 이하고 치아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코 인중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일직선을 그어주면은 가상의 선이 생기겠죠. 그 가상의 선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치아들은요, 생김새가 똑같아요. 우리 거울을 보게 되면은 내 얼굴이 대칭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왼쪽에 있는 치아들과 오른쪽에 있는 치아들이 그 정중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형태를 갖고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치아와 오른쪽에 있는 치아 이름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명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치아의 앞쪽 부분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치과를 가면 앞니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앞니가 아파요. 앞니에 문제가 생겼어요. 혹은 가장 좀 잘 깨지는 치아 중에 하나죠. 외상을 좀 많이 받는 치아 중에 하나가 이 앞니 부분인데, 앞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공식적인 의학용어로 말을 하자면 중절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앞쪽에 있는 가장 큰 치아,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치아죠. 이 치아를 우리가 중절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절치 옆에 작은 앞니가 있습니다. 그 치아를 측절치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옆에 뾰족뾰족한 치아가 있어요. 우리가 송곳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송곳니를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견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어금니죠. 작은 어금니가 2개 있고 성인은 큰 어금니가 2개가 있는데 작은 어금니 중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소구치, 작은 구치다라고 해서 소구치라고 얘기하고요. 2개가 있기 때문에 제1, 제2라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제1소구치, 제2소구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쪽에 우리가 이제 저작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치아죠.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 치아 이름이 바로 대구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구치도 마찬가지로 2개가 있는데, 근데 보면은 지금 제3대구치도 나와 있죠. 우선은 제1, 2대구치만 먼저 설명을 하자면요.
가장 많이 쓰여진 어금니인 제1대구치가 있고요. 그 옆에 제2대구치가 있습니다. 그럼 제3대구치는 뭐냐? 제3대구치는요, 여러분들이 18살 이후에 이렇게 맹출이 되는 치아이기 때문에 요거는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나는 사랑니가 났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바로 제3대구치가 맹출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있는 중절치와 측절치를 합쳐서 전치, 앞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치아다라고 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뒤쪽에 있는 치아들 중에서 작은 어금니는 소구치, 그다음에 큰 어금니는 우리가 대구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소구치와 대구치를 합쳐서 구치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아의 맹출 시기를 보면은요, 치아는 아이 때, 어릴 때 한 번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적정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 때 가졌던 치아는 모두 한번 갈게 되죠. 그래서 유치가 다 빠지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치아가 나게 되는데, 사람은 평생 이제 그 영구치가 빠지고 나서 난 치아는 이제 2번 다시 다른 치아로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쓰는 치아다, 영구적으로 쓰는 치아다라고 해서 영구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 때 발생되는 맹출되는 그 유치의 그 맹출 시기를 보면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요, 아래쪽 중절치예요. 우리가 그래서 유치의 중절치다라고 해서 유중절치라고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생후 6개월 정도 되면 보통 맹출이 되고요. 이어서 위쪽의 중절치가 한 8개월 정도 되면은 맹출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측절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1유구치, 특이하게 견치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이제 작은 어금니라고 보여지는 가장 이제 지금 성인에 해당하는 제1대구치 역할을 해주는 제1유구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견치, 그리고 한 25개월 정도 전후로 해서 23개월에서 25개월 정도 되면은 바로 제2유구치가 맹출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성인은 언제 나오느냐? 유치가 이러고 나면은 이제 한 6세 정도 되면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유치에 나왔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영구치도 아래쪽에 있는 중절치가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한 6, 7세 정도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 어금니가 나오면서 그때 제1대구치도 같이 맹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 6세 이후로는 이제 씹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에는 양치질을 굉장히 잘해야겠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중절치 맹출되고 측절치,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치아가 다 맹출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구강에 대해서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10주차 퀴즈 나가도록 할게요. 구강의 구성 요소 중에서 치아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이 퀴즈의 정답을 파일에다 저장하시고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